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지연 소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특별함을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우리 자녀들, 그러나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1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청소년기 자아상, 외모에 대하여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모 자아상이에요. 오늘 여기에 선남 선녀들이 모이셨거든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내 외모에 참 만족스럽다. 아무도 안 드세요? 나는 내 외모 불만이다. 조금 드시네요. 거의 다 드실 것 같은 분위기네요. 저는 지난 한 40여 년을 제 외모 때문에 너무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이 되니까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근데 하루는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요. 저기서부터 교수님! 그러고 어느 날 막 쫓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누가 그러는데요. 제가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실은 저는 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를 봤을 때도 그가 저를 닮았대잖아요. 못생긴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는 저를 닮았다 그러는데 기뻐하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제 학생은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거고요. 네, 저는 제 외모에 자신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왜 더 이 세대에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외모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차일까요? 제가 혼자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첫째는요. 자기 가치를 뿜뿜 드러내는데 외모를 치장하는 것만큼 편하고 빠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1등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면 얼마 걸려요? 수년 걸리죠? 수년 걸려도 안 되죠. 어떤 애들은. 자, 게임을 했어요. 게임에서 내가 이 분야에 1등을 하겠다. 얼마나 걸릴까요? 밥 안 먹고 그것만 하면 뭐 한 1년 안에 될 수 있어요. 자, 가치관 뿜뿜 내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해보겠다. 얼마 걸릴까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돼요.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외모를 고치는 거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열등감을 외모를 통해 잘 감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입술이 좀 못생겼다. 그러면 라인 잘 그리면 되잖아요. 예. 눈이 작다. 쌍수하면 되잖아요. 제가요. 사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래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제 코 모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제 복코가 싫어요.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은 이영일 닮았거든요. 이영희 아세요? 대장금에 나왔던?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계속 그 제 여동생과 비교를 당했던 제가 제 코 모습이 마음에 들었겠냐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예. 그래서 가끔 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여보 이쁘지 않아? 나 괜찮지 않아? 하도 물어봤더니요. 남편이 질린 거예요. 그저께는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진짜 예쁜 아이는 예쁘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젠 너 그만해도 돼. 예쁘거든. 제가 제 남편한테 참 고마웠어요. 저희 아킬레스건이에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건. 근데 끊임없이 저에게 너무나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내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26년간 들려준 그 남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요즘 아이돌 그룹들 많이 나오는데 못생기고 뚱뚱한 애들 보셨어요? 일단 다리 길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얼굴 작아야 되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얼굴이 스펙을 이긴대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간대잖아요. 왜 그래요? 보는 이들이 얼굴에 집착하니까요. 세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외모와 관계없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만들어줄까요, 우리가?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부모는 자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요. 근데 거울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저런 아이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남편이 싫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참 아빠랑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그 말들은 아들이 좋을까요? 안 좋죠. 걔가 정말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아빠 닮아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싫어요. 근데 딸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엄마랑 똑같이 닮았어. 그러면 딸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일단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 네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면은 아이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버지 닮은 자기가 좋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DNA 때문에. 그렇죠? 나는 네 엄마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쩜 너는 엄마를 똑같이 닮았니? 그러면 딸이 어때요? 기분 좋죠. 네,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내 딸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어떤 엄마였냐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착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마다 어떡하죠? 고치고 자르고 자기 정형 안에 우리가 끼워 넣어요. 너는 이거를 순종하지 않아. 넌 이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준인데요? 엄마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하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남편처럼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영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올까요? 너는 안 돼. 너는 좀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외모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식이장애죠. 거식증.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날씬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외모를 통한 완벽주의의 구현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먹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너무 강해요. 세요. 통제해요.
그 엄마한테 드러내고 반항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쓰인데 어떻게 드러내고 반항해요? 그래서 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떨 때 가슴이 제일 아파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예요. 이런 방법으로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 거식증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새롭게 정신질병 체계에 포함된 신체 변형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기 외모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기형이라는 거죠. 뭐 한 개 이상. 어떤 걸까요? 나는 눈이 짝짝이에요. 저는 왼쪽 다리가 길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대칭이에요. 아시죠? 우리 신체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맞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아이들은 왜 거기에 집착할까요? 부모가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정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꾸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어도 관찰하다 보니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을 통한 완벽주의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면 좋을까요? 제가 한 40년 제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를 읽는데요. 내가 세상을 짓고 심히 좋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확성기를 들이댄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제 얼굴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만족해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대요. 나의 걸작품 이렇게. 제가 그날 이후로 로션을 바를 때마다, 스킨을 바를 때마다 나는 예쁘다, 이렇게 도미솔미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스킨을 발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진짜 예뻐진 거예요. 제 표정이 10년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아마 알 거예요. 또 하나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죠. 여러분, 제가 얼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만큼 가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가치 있어요. 자신감 뿜뿜 할 만하지 않아요? 네, 복호면 어떻고요? 키가 작으면 어떻고요? 내가 누군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당당하다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래, 내가 이런 부모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아상이 먼저 회복이 될 때 내가 불만스러운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끼워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 틀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그 모습대로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렇게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갖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 지인 이야기인데 그 가정이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됐고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셨어요. 이혼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새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아이 중학교 3학년쯤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을 하셨대요.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했었던 첫 마디가 제가 저희 아빠 닮아서 그래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대요. 그때 이 엄마도 저는 그 엄마를 아는데 이 엄마도 너무 가슴속에서 이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고 이 아버지께서는 펑펑 우셨대요. 우셨을 것 같아요. 네, 펑펑 우셨대요. 그 다른 자녀는 없이 이 아이를 계속 세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 가정 상황이랑 저희 상황이 유사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 이야기가 남다르게 들렸고 희망적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놓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이혼 가정도 있고 또 조부모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보호자의 그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가 이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아주 기분이 참 행복해졌네요. 제가 그 오늘 자아상 외모하고 관련돼서 우선 사연을 조금 같이 나눠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예쁜 여학생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거울을 봤는데 눈도 개슴츠레하고 매력도 없고 그래요. 어렸을 땐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와서는 부쩍 제 외모가 별로예요. 예쁘고 멋진 연예인 중에 제가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찡그린 제 얼굴을 친구가 보면 친구들도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진짜 거울을 보면 못생겼어요. 연예인들은 찡그려도 잘생겼는데 사실 읽으면서 참 귀엽죠, 이 아이가. 이 아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헛바람만 들었다고 하시네요. 아이의 마음이 참 굉장히 슬픔도 느껴지고 아쉬움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아이의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글쎄요. 이 고민은 우리나라 아이들 참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어떤 말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의 외모 만족도가 이렇게 낮을까? 그렇죠, 많이 낮아요. 네. 우리가요, 사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집단 가족 중심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이게 맞대, 다른 사람이 이게 예쁘대. 네.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뭐가 예쁜 거고 뭐가 아름다운 건지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네.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외 여행 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국민처럼 이 체형이 표준화된 민족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외국인들은 뚱뚱한 사람부터 네. 날씬한 사람까지, 네. 키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되게 다양하죠. 네.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네. 근데 우리는 다 너무나 평준화가 돼 네. 있어요. 예. 딱 이만큼, 네. 이만큼. 그러면 나머지가 다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는 튀어야 되겠죠. 뭐 하나는 색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외모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여러분 그 한 10여 년 전에 N사의 패딩이 네.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엔사. 그 엔사. 엄마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엔사. 그 N사. 네. 예. 근데 보세요. 10년쯤 지났는데 네. 작년에 평창 롱패딩이 다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죽음의 사자 같은 네. 애들이 온 세상을 네.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10년 전 N사를 입고 다니잖아. 애들이 안 입어서. 그렇죠. 그죠. 10년 뒤에는 우리가 저 검은 롱패딩을 입고 다닐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누구나 이걸 해야 돼. 그럼 다 같이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문화 또
다 같이 너무 체격 조건이 비슷하니까 네. 뭐 하나라도 튀어야 되는 네, 맞아요. 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외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화장 산업하고 네. 성형 수술이 발달된 나라가 없죠. 그렇죠. 외국에서도 다 우리나라 와서 받고 가시고 하니까요. 그럼요. 화장품 세계 최고죠 네, 지금. 네, 네. 화장술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안 하겠는데 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따라가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봐도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고등학교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길에 보면 화장을 안 하는 여자아이들이 거의 없고 네, 저도 고등부 교사인데 거의 다 하고 오죠. 그렇죠. 네. 좀 안 했네 싶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마스크를 내리는 걸 큰일 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요. 내리면 안 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을 하고 네. 이 마스크를 내리더라고요. 그럼요. 엄마나 아버지와 그 자녀가 말하고 있는 대화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대화를 들어보면 그 아이의 건강한 그 생김새 말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이 네.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관찰될 때가 많았어요. 제 사례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안의 한 어른이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다 넣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아직도 생각난 건 삼겹살 집에서 고기를 먹고 가족들이 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맛있었겠네요. 너무 맛있었죠. 그리고 엄청 먹었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막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제 뒤에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엉덩이가 애답지 않게 펑퍼짐하니 애 몇은 아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 전 국민학교였었으니까 한 5학년, 6학년 그쯤 됐었어요. 한참 민감할 때였었고 그렇죠. 제가 살이 많이 그때는 또 쪘었어요. 어릴 때 통통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박스 남방만 입고 다녔고요. 지금도 사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상반신을 다 가리는 자켓을 거의 입어요. 그 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이렇게 딱 할 때 엉덩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꼭 입어보고 사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강연할 때도 이 테이블이 있어야 편하지 이게 없으면 제 이제 엉덩이나 이런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 뭐였을까? 물론 제가 제 몸을 보면서 아무의 말도 없이 그걸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 그 어른의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네가 최고야 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너는 누구 닮아서 얼굴이 그러니 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하지만 사실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좀 피해야 되는 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이 건강한 자아상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가 네. 또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외모라는 건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내가 집중한다는 거는 뭔가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거나 드러내고 싶은 거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면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하고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큰 아이는 저를 똑 빼닮았고요. 작은 아이는 제 남편을 똑 빼닮았어요. 예, 누가 더 잘생겼다 예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둘째는 당신의 업그레이드된 판이야. 당신은 잘생겼는데 얘는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데서요. 네. 그리고 제 눈이 정말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해주면서 계속 쓰다듬고 큰애는 저 닮아서 복호겠죠. 네. 예, 또 남편 모습도 살짝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너는 엄마 아빠를 섞어서 훨씬 나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그런 줄 알아요. 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한두 마디가 아이들이 내가 누군가 어떤 아이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제가 어젠가 이제 우리 둘째하고 이제 밥을 먹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외모만이 아니라 형은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엄마 같은 사람을 못 봤대요. 네.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보듬고 네.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는 걸 너무 잘하잖아. 그건 우리 셋 중에 어느 누구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은 걔는 자기가 제일 빠진다고 느끼니까요. 넷 그렇죠, 중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잘하는 것 잘 관찰하고 적당한 시기에 아이에게 증거를 가지고요.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건강한 자아상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교수님 볼 때 제 눈 외모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박 소장님하고 이거 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비교되니까 안 하고 싶었지만 네. 부르심에 순종하자. 사실 저는 네. 그 어렸을 때 또 커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제가 승무원을 했었고 항상 이렇게 남 앞에 뭔가 보여지는 그런 또 직업이었었고 또 주변에서 더러더러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쁘세요. 그런데 이 예쁘세요라는 그 말이 네. 기쁨으로 다가온 것은 제가 몇 년 되지가 않았어요. 저랑 비슷하군요. 저도 네.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게 몇 년 되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교수님과 제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기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한테 저 사람이 예쁩니까? 잘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9명이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이걸 유지하거나 더 예뻐 보일 수 있지를 제가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고 나가도 누가 그날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럼 딱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저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그냥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왠지 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싫고 좋은 이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항상 제 어린 시절의 마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어떤 이성관계를 맺거나 예.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했었던 게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했었는데 예쁘다고 할 네, 때요. 네, 예쁘다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게 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나한테는 잘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 말을 하지? 이런 저항감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를 하고 있건 내가 화장을 했건 안 했건 뭐를 입고 있건 뭐 세수를 했건 안 했건 나라는 한 사람이 쓰임에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한 존재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이제 과거를 볼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걔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아무리 걔네들한테 너 정말 예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막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독특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게 진리이고 사실인데. 네. 그리고 나의 눈으로 봐도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너는 아주 아름답고 너 아주 잘생기고 너 참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강하게 저항하는 저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의 어떤 한마디의 말이 그 아이들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올라오네요. 정말 속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네, 감사해요. 저 눈물 날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내면에서 계속 저항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그 피상적인 그 한마디에 아주 매달리면서 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더 인정받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삶은. 그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예전에 어쩌면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몇 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아, 네. 내가 이제 예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더 이상 내 외모에 내가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건 2013년도 가을에 네. 그때 온누리 교회에서 그 치유MJ 회복 주간이었었어요. 그거 끝나고 제가 노트북을 켜고 밤에 기도를 하고 그 이제 집회 내용을 방송으로 다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의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쫙 퍼지는 음성이 하나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내가 너를 만졌다라는 그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지만 내가 너를 만졌다라는 건 제가 그동안 봤던 혹은 들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당황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손을 씻고 정신이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가지고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제 얼굴과 제 몸 안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눈, 코, 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런 만졌다.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날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처음으로 누가 저한테 뭐 예쁘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제가 아니에요라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예쁘니까. 행복했었어요.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볼 땐 너무 네가 예쁜데 엄마 아니야, 아빠만 그렇게 생각해, 나 아니야라고 강하게 저항하는 이 사연의 아이처럼 네. 그런 아이를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사연의 어머니 아버지가 네, 너가 정말 진짜 예쁘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아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 그렇게요. 네, 그 부분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그렇게 괜찮은 애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이제 만든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렸던 것에 한 2배, 3배 많은 여러 번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야 내가 괜찮은 아이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는 못난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구나. 제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천사 뭐죠?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씨 나왔던 네네. 드라마 저기 뭐야? 태양의 후예. 예, 태양의 후예를 태양의 우리도 후예. 보고 있었어요, 둘이 네. 남편이랑. 네.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송혜교 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보 저 송혜교 너무 예쁘지 않아?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거죠. 버럭 화를 내면서 송혜교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한 번, 2번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는 부모의 대리인이다. 내 엄마는 나를 못생겼다 그랬지만 내 2번째 엄마, 내 남편은 계속 나를 향해서 네가 제일 예뻐.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줄 때 네. 제가 진짜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줄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이 중에도 네. 형은 너무 공부를 잘해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얘도 똑똑한데 네. 그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프지만 엄마 아빠가 헤어지시면서 큰 아이를 선택하고 둘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어요. 걔는 뭐 저희 내담자도 아니고. 근데 걔를 볼 때마다 제가 엄지를 쫙 치켜들면서 나는 여기 오는 이유가 너를 보러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여기 와서 너를 보는 게 제일 기뻐. 뭐 살짝 말은 바꾸는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1년이 지나니까 얘가 저기서부터 저를 알아보잖아요. 와가지고 폴더 인사해요. 허리 딱 굽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아, 이 아이는 정말 이 말이 듣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힘을 합쳐서 공동체가요 계속 그 아이한테 너가 정말 귀엽다 예쁘구나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줄 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박 소장님께서 경험했던 그 감동의 순간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박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요. 네. 아, 맞아요. 우리 안에서도 어쩌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외모 넘어 그 아이의 가치, 그 아이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말들이 어쩌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그때 한 엄마한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줘라. 무조건적인 인정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대. 제 학교 가면 안 예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웃고 말았지만 한 구석에서 그 안타까웠던 마음 그 아이의 생김새를 보고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낳은 혹은 내가 키우는 그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갖고 있는 그 호기심을 간직하고 있는 어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아이의 그 세계까지 우리가 사랑해주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쁘다라는 말, 잘생겼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많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보고 그 아이의 세상이 왜 여기에 보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때 어쩌면 무조건적인 엄지를 축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좋으셨어요? 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자아상과 외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외모보다 중심이 더욱 중요함을 직접 언급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 빈 루터는 딸에게 자기 머리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위는 딸의 여성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다. 또한 그 아이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상 활동들을 존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모와 또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과의 따뜻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면과 내면 모두 올바른 자아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